자연의 섭리와 우주의 원리를 결합한 조선의 궁중의례. 그것은 어디에서 진행됐을까? 살아있는 열린 박물관이다. 건축과 조경, 그리고 시대를 담은 조선 최고의 예술품. 그것은 조선 왕릉이다. 조선 왕실 미술품의 정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교감하는 500년 역사의 정신적 지주. 조선 왕릉은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왕과 왕비, 왕세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스토리는 그 즐거움이라든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왕릉이다. 또 하나의 궁궐, 조선 왕릉이 숨겨놓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지난 8월 동군릉 제실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 그런데 거기다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문제가 생겨네.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게 차려진 제단. 이제 의관을 갖춰 입은 제관들이 제례를 올릴 준비를 한다. 그 시작은 협탁, 찬탁, 집귀류 등 제례 물품을 들고 차분히 정렬해 홍살문으로 들어가는 제관 행렬이다. 현재 문중에서 제를 올리는 조선 왕릉 제례는 과거 왕이 제를 올릴 땐 취타대까지 동원한 어가 행렬이 이어졌다. 산릉 제례란 역대 제왕과 왕후에 대한 제사 의식 중 하나로 오늘 제례를 올리는 묘소는 권원릉,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묘다. 조선 왕릉에서 제례는 정자각에서 지낸다. 감찰급 제집사 국공사배 흥평신. 사실 오늘 제례의 주인공은 정종의 부인인 정안왕후다.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귀신제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산릉 제례는 참여 인원부터 제례 절차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하지만 조선 왕의 후손들에 의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정안왕후의 제를 왜 이곳에서 올리고 있는 걸까? 정안왕후는 조선 2대 왕인 정종과 함께 후릉에 안장돼 있다. 이 후릉은 북한 개성에 있어 시아버지가 있는 권원릉에서 제를 올리는 것이다. 때문에 뒷문을 닫은 채로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린다. 제를 올리는 사람들은 조선왕의 성씨인 전주 이씨 후손들이다. 과거엔 왕과 대신들이 행렬을 지어 며칠간 행했던 산릉 제례. 지금 그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조상에 대해 예를 다했던 마음은 이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주 28일 조선의 왕릉은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건축물과 성물들은 선대와 후대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치밀한 계산에 의해 조성돼 있다. 조선 왕릉은 1대에서 27대까지 40개의 왕과 왕비의 묘를 포함하는데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과 북한 개성에 있는 후릉, 경기도 여주의 영릉을 제외하곤 모두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백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
600여 년을 이은 한 왕조의 묘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조선왕릉은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조선왕릉은 그 보존 가치뿐 아니라 특유의 조경 양식과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는데 웅장하지만 소박한, 복잡하지만 짜임새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조선왕조 실록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왕의 죽음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과 같았다. 조선에서 왕의 죽음은 곧 정권 교체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왕세자가 다음 임금님이 되시는 거지요. 최고위직의 내시가 궁궐에서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 왕의 혼을 불러들이는 복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국장이 시작됐다. 왕실의 장례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국조 오례의에 따르면 왕이 승하한 후 3년에 걸쳐 총 60단계가 넘는 절차를 거쳐야 국장이 끝난다고 한다. 이를 관할하기 위해서 임시기구가 설치되는데 임금의 관을 모시는 빈전을 맡는 빈전도감, 국장 의례 절차를 담당하는 국장도감, 왕릉 터를 잡아 능을 조성하는 산릉도감이 그것이다. 국장은 50일간 진행됐다. 그 옛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시신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건 얼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산릉도감은 어떻게 묘터를 선정했을까? 왕릉의 위치 선정은 당대와 후대를 위한 일이기에 오랜 기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 그 기준은 풍수지리였다. 풍수지리란 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기는 전통 지리과학으로 그 원리에 의한 자연 지세를 파악해 왕릉의 입지를 선정한다. 풍수지리의 원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산임수라고 그래가지고 산을 등지고 물을 이렇게 안고 이제 나가는 거 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자리로 이제 선점을 하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이제 왕이 가서 편안히 묻히셔야 되고 편안히 계셔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아늑한 경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풍수적으로 했을 때는 뒤에 이제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 능선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길이 있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형국을 가진 남양의 남양의 따뜻한 지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왕릉은 중국의 주례를 본다 한양으로부터 거리, 방위, 도로, 주변 산세 등 왕릉의 권위와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는 조화적인 자세를 취했다. 왕릉의 입지 선정은 궁궐로부터 백리 안에 그 좋은 길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지세들을 잘 살펴보고 또 여러 이제 그쪽 분야에 밝은 그런 신하들이 이제 좋은 자리를 천거를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 이제 도감에서 그 이제 지사들이 모여서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를 잡은 다음 조정에선 전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모았는데 돌을 다루는 석공과 건축기술자, 조경기술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과 풍수 전문가가 모여
5개월 동안 능력을 조사하는데 이처럼 조선왕릉은 국가적인 토목 사업이었다. 왕릉지 선정의 제일은 거리였다. 왕릉은 도읍지의 4대문 10리 밖 80리 안에 위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임금님께서 궁궐에서 산릉예를 다녀오시려면 거리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차량이 없었으니까 이제 가마로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 임금님이 타시는 큰 가마가 움직이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하루 당일에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위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왕릉은 지세와 규모에 따라 봉문의 형태를 달리해 여러 가지로 나뉜다. 피장자 한 사람만 있는 단릉, 왕과 왕비가 나란히 있는 쌍릉, 한묘에 같이 있는 합장릉, 산의 지형을 따라 산맥을 달리하는 동원 이강릉, 상하로 놓인 동원 상하릉, 세 명이 같이 있는 사면릉이 그것이다. 조선 왕릉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되는데 진입공간, 제양공간, 능침공간이다. 진입공간은 능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개천위로 놓여진 금천교에서 신성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홍살문까지 능의 입구를 말한다. 그리고 홍살문을 지나 제양공간인 참도를 지나게 되는데, 참도는 왕이 가는 어도와 죽은 왕과 왕비가 가는 신도를 구분해 높낮이를 달리했다. 참도 옆으론 제를 올리는 정자각이 있고, 반대쪽의 수락관에선 제를 올리는 음식을 준비한다. 그 위로 능침 공간에 능을 지키는 문무석인상이 세워지고, 장명등과 혼유석 등 성물이 세워진다. 그리고 맨 위에 성마를 둘레로 한 봉분이 있다. 이는 궁궐과 흡사하다. 왕이 죽어 사는 집이 왕릉입니다. 예. 그 왕이 살아서 사는 집은 궁궐이죠. 예. 그래서 이 왕릉을 뭐라 그러냐면 죽어 사는 궁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궐의 그 구조하고 왕릉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왕릉과 경복궁을 비교하면 왕이 혼자 지내는 능침은 궁에선 강령전에 해당하고, 왕후의 능은 교태전에 해당된다. 또 제를 올리는 정자각은 살아선 국민을 보살피는 근정전, 그리고 왕릉의 홍살문은 근정문과 위치가 같다. 또 왕릉 정자각의 문과 같이 광화문의 문도 3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왕릉은 사후에도 그 존엄과 의미를 간직하도록 또 하나의 왕궁으로 조성됐다. 때문에 왕릉은 그 위엄과 신성함을 표하기 위해 봉분에 접근함은 물론 직접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는 왕도 마찬가지였는데, 참도를 걸어가는 왕은 가마등을 타지 못하고 반드시 2발로 걸어가야 했다. 이렇게 조선의 왕은 사후에 더욱 신성한 존재가 됐고, 또 다른 궁궐에서 영원한 예우를 받았다. 조선 왕릉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2006년 1월 서울은 경내에 있는 순창원에 도굴범이 들었다. 그런데 이슈가 된 건 도굴보다 그 실패 원인이었다. 지난번에 이제 장경호와 희능을 국정을 더해 있는 걸 발굴했었는데, 그거에 포크레인으로 찍어도 안 깨집니다.
그렇지 단단하게 놨기 때문에 어느 독을 보면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게 해놨죠. 그럼 무덤의 내부는 확인할 수 없을까? 조선시대 초기의 석실묘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양실에 석실을 갖다 대고, 고려의 왕릉은 북한에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당시의 묘는 석실묘로 석재를 사용해 지하의 공간을 만들고 관을 안치했다. 조선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려의 묘제 양식을 그대로 받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선 초기 때는 단릉과 쌍릉의 형식이 주를 이루고 세조의 올해 이후 합장릉의 형식이 주로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세종실록엔 당시 왕릉 석실의 구조와 크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이 같은 크기의 석실은 지하 3m 깊이에 위치했다고 한다. 화강암의 석실은 바닥에 돌을 깐 다음 벽을 세우고 철제 고리인 대인정으로 단단히 고정. 그런 다음 왕의 관인 제공을 바치는 돌을 설치해 지붕돌을 올리고 76cm의 석실벽 내부에 사신돌을 그려 악한 기운을 쫓는다. 그런 다음 제공을 넣고 같은 석재로 문을 만들어 단단히 자물쇠를 걸어 완전히 봉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만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의 능에서 발견된 회격현궁이었다. 서삼릉 지역에 천릉되면서 폐릉터가 된 구이릉을 2008년에 발굴하면서 그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회격현궁이 생기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세조에 이르기를 처음에 태성왕이 유명하기를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마련하지 말라. 때문에 처음으로 회격현궁이 등장한 건 세조와 정의왕후의 능인 광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조가 석실을 쓰지 말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회경릉을 조성했을 때의 경제적인 시점을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선 초기 때 왕이 붕어를 했다, 혹은 왕비가 붕어를 했다라고 하면 서울, 경기도 근방의 노비들을 대거 동원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문헌상에 보면 이 왕과 왕비가 붕어하는 시점에서 농번기가 일어나게 되면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죠. 조선 초기에 석실을 구조하는데 2,000명이라는 사람이 들었다면 회격을 만들면서 1,000명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곧 농민의 생활에 아주 좋은, 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격묘란 관과 벽 사이 공간에 산물을 넣어 다지는 방법이다. 회격 축제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세종실록에 산물을 쌓는 방법이 기록됩니다. 회라는 거는 물과 세사, 가는 모래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본토, 흙을 섞어서, 비율에 맞춰서 섞어서 매 차마다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현대 건축에서 말하는 거푸집과 같은 형식인데요. 회격묘는 석실과 마찬가지로 왕릉지 바닥에 방을 만들고 그 위에 방의 길이와 너비를 재는 금정기를 설치한다. 그 후 외제공을 내리고 제공과 벽면 사이를 1.2m 두께로 산물을 채운다. 그런 다음 외제공을 넣은 방 둘레로 난간석을 두르고 한쪽 통로로 퇴강을 판다. 이 퇴강을 통해 제공을 외제공 안으로 넣고 또 한 번 산물을 채운다. 이렇게 완성된 조선 왕릉의 내부는 그 어떤 왕릉보다 단단하고 강했기에
도굴이나 훼손에도 끄떡없이 보존된 것이다. 한섬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됩니다. 요즘 뭐 제가 계산을 해놓긴 했는데 그 한섬이라는 자체가 약 한 180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36섬, 38섬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벽체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나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죠. 회격 현궁에선 산물 다짐이 제일 중요하다. 생석회인 강해와 고운 모래, 본토에서 나온 흙을 3대 1대 1의 비율로 섞은 산물을 벽면을 구성하는 거푸집 안에 붓고 바깥에는 숟가루를 15cm 두께로 감싼 후 마지막으로 주변을 1.2m 두께의 잡석으로 다지는데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진다. 지금에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한 3, 40년 되면 이 그 클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성질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 석회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조선 왕릉의 형궁은 세계적으로 볼 수 없고 유례없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회격을 이용해서 석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건축수를 봐서라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럼 조선 왕릉엔 어떤 부장품이 있었을까? 화려하고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신라 왕릉에 비해 조선 왕릉은 출토 유물이 거의 없다. 왜일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 또 뭐 이집트에 나오면 금원보화들이 좀 사치스럽게 좀 넣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명기라든가 이런 명기 한 300여 종 들어가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모조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도구로 해서 들어간다 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죠. 조선 왕릉은 다른 나라 왕릉과 달리 왕릉지 입구부터 봉분 주변까지 돌로 된 조형물이 많다. 시골이랑 무덤 주변에 능에 있는 피장자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석조물을 의미하고요. 인물상과 석수, 동물상, 그리고 봉분 주변을 두르는 난간성과 병풍석들을 총괄적으로 뜻합니다. 태조의 묘인 권원릉은 조선 왕릉의 모습을 제대로 갖췄다. 봉분 주변에는 병풍석이 있고 그 주변으로 난간석, 봉분 둘레로 양과 호랑이의 석수가 있다. 봉분 앞쪽엔 망자의 혼이 노는 혼유석과 양쪽으로 문석인, 무석인, 석마 등이 배치돼 총 1,500여 개가 있다. 사람 형태의 석인상과 동물 형태의 석수는 사망한 왕을 수호하는 상징물이다. 동문흥은 태조부터 익종까지 구릉 17위의 왕과 왕비가 안장된 조선의 가장 큰 왕릉지다. 이곳에서 조선 건국부터 말기까지 조선 왕조의 권력과 능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대의 뭐 왕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왕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그 조각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선 왕릉의 성물도 초기엔 고려 양식을 모방했다. 태조의 능인 권원릉의 석인상은 고려 현정릉의 석인상과 닮아 있다. 조선만의 특징을 갖춰가는 성물은 봉분 입구의 무관과 문관석의 형태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이 둘은 실제 무신과 문신을 의미하는 석상으로 돌에 새긴 표현법이 실제와 거의 흡사하다.
정조 건릉의 문석이는 금관 조복에 복도 공복까지 입었다. 보통 그게 이제 능을 수호하는 인물을 보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조선시대라든가 왕을 모셨던 그런 관리들의 표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왕을 모시던 사람들을 죽어서도 사후에도 그 피장자를 수호하는 역할로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석이는 특히 투구에서 그 형태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정성왕후 홍릉의 무석인과 두정갑 투구는 실제와 그 생김새가 흡사하다. 국조 오래의에 기록된 성물의 크기는 길이가 11척으로 3m 30cm 정도였다. 성물은 크기와 함께 형태도 변화됐는데 조선 중기로 갈수록 의복과 발을 분리하는 등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조선이 건국한 이후부터 대한제국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석일삭은 꾸준하게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거의 그 600년의 시기를 100년 혹은 좀 작게는 50년 단위로 석인상의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무석인의 투구의 모습 그리고 복식적인 특징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나 양상이 조선왕릉 석인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묘사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숭릉의 석인상은 실존하는 조선 후기 복식 장신구의 모습인데 문석인 각대의 화문 중에 모란문이 거의 흡사하게 새겨져 있다. 성물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표현과 더불어 크기도 사실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성물의 형태와 크기는 변했지만 그 배치와 유형은 큰 변화가 없다. 조선왕릉 석인상은 이제 표와 예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조선 왕실을 지키는 그런 가치가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최고의 장인이 만든 석조물이기 때문에 그 미술품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왕릉을 지키고 있는, 수호하고 있는 인물상에 대해서 그 복식적인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을 거고요. 성물은 주로 능침 공간, 봉분이 있는 능산 위에 집중돼 있다. 이는 죽은 왕을 수호하기도 하고 왕릉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동시에 왕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십이지신상이다. 우리나라의 십이진상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때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김유신 묘의 그 십이진상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고요.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왕릉까지 이어져는 전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릉의 십이지신상은 여러 성물들 중에서 병풍석에 새겨져 있다. 병풍석은 봉분 하단에 둘러진 호석을 의미한다. 이 호석을 12면으로 나누고 각 면마다 동물상을 조각했는데 얼굴과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에 쓰는 관모에 동물상을 새겼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십이지신상은 이제 근본적인 그 의미가 12방위와 12시간에 대응하는 12가지 동물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12방위를 사실은 왕을 중심으로 12방위를 보호하면서 주변에 이제 악기를 막고 그 죽은 왕을 보호하는 그 신장상의 의미가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이지신상의 방위는 북쪽인 자향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 시계 방향으로 새겨진다.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최초의 합장릉 영릉은 세종대왕과 부인인 소헌왕후 심씨가 모셔져 있다. 이곳의 12지신상은 좀 다른 형태다. 네, 이쪽 지금 동자석주에는 12지신상 중에서 사자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12지신상을 조각으로 새겼었다가 세조께서 유명으로 간소화를 명하신 후에는 12지신 문자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풍석을 없애고 대신 난간석으로만 대신하는 왕릉 그 제도로 아주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릉의 좌양을 표시하는 의미가 병풍석 12지신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좌양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난간석에서 표시할 수 있는 문자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12지신상은 왕실의 상징인 모란과 연꽃 문양으로 대체돼 점차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 예술적 기능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다. 조선 왕릉의 모든 성물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12지신상이 16세기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장명직이나 각종 석인들, 석수들도 모두 다 같은 장인들이 조성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조각품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도화서의 화원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재료를 사용을 했으며 당대 최고의 그 왕실 소속된 장인들이 조각을 하였기 때문에 왕실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 유일하게 숲으로 조성된 광릉. 세조는 이곳에 묻히면서 왕릉을 기준으로 한 사방 십리를 능림으로 정해 풀 한 포기도 뽑지 못하게 했다. 지금 이곳엔 200여 종의 식물과 300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2010년엔 세계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선 왕릉의 주형물 중에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연지다. 혹시 모를 화재나 안전관리적인 측면에서 방화수 역할은 물론 더운 여름에 기온을 저감시켜주는 조절 기능도 한다. 이곳의 물은 어떻게 흘렀을까? 물이 저쪽에서 그 또랑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땅 속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물이 이제 연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지는 수심이 0.5에서 1.2m 깊이로 형태도 다양하게 조성돼 있다. 지금은 왕릉을 찾은 이들에게 휴식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지친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그 선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휴식의 또 쉼의 장터로서 쉼의 그 힐링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릉은 수많은 성물과 식재들로 꾸며진 당대 정원예술의 최고 작품이었다. 숭릉은 현종과 그의 비인 명성왕후의 묘다. 이곳의 정자각은 8칸으로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조선 왕릉의 정자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으로 왕릉지에서 핵심적인 시설이다. 조선왕릉은 거의 정자각이 필수적으로 있고요. 조선왕릉을 전체적으로 보면 봉분의 정중앙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정자각이 서 있고요. 정자각은 기본 5칸에서 시작해 제를 준비하는 공간을 포함해 8칸으로 확장됐다가 다시
5칸으로 변한다. 지금 남아있는 정자각은 대부분 5칸이다. 조선 왕릉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공간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공간이 정자각 공간입니다. 이 정자각에서 제사 의례가 모두 이루어지고 3년상이든 그 후에 시제든 정자각에서 제례 의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봉분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정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정자각에서 정성스레 제례를 올렸던 조선의 왕들은 선대의 왕릉을 조성하면서 예를 숭상하고 당시의 정치, 사회적 의미도 담았다. 그로 인해 왕릉 구조의 변형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왕릉지엔 소나무를 심었는데 사도세자의 묘인 육릉에는 도토리와 참나무가 22만 주나 심어져 있다. 이는 정주의 의지였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난간석이 없어요. 병풍석을 세조부터 못 쓰게 했는데 육림하면 병풍석을 쓰고, 그 다음에 연꽃을 아주 이렇게 12진상에 연꽃을 조각을 해놨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연꽃이 마치 내일 아침에 연꽃은 딱 핀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피기 직전에 이 꽃을 해놨어요. 아버지가 뒷속에서 돌아가신 그 어떤 그 아픔, 그 다음에 답답함, 이거를 가서 해놨어요. 정자각은 제사 외에도 봉분을 가리는 기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육릉은 정자각을 비껴 세워 봉분에서 전망을 훤히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정조가 답답했을 아버지를 생각해 구조를 바꾼 것이다. 육릉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제22대 임금님이신 정조대왕님의 아버님과 어머니를 모신 합장릉이 되겠습니다. 민번의 바탕을 둔 그러한 통치를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릉은 선대의 예를 갖춘 후대 왕들의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었다. 산릉 제례의 마지막은 충문을 태우는 망류례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의식이다. 혼비백산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혼은 날아가고 백은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백은 땅에 묻게 되죠. 혼은 하늘에 올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는 혼을 부르는 의식과 채백을 부르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혼을 부르고 강신주를 따라서 백을 부르는 거예요. 조선 왕릉은 예와 효와 충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교류하는 공간이다. 이는 조선의 역사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그 조선의 518년의 역사를 알 수 있죠. 지금 우리의 문화들이 조선 518년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들, 철학가, 사상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최대의 어떤 종합예술적인 공간이다. 500여 년 제 모습을 간직한 조선 왕릉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우리의 몫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의 고리라고 보시면 아주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과 사람이 만들어낸 정원예술품 조선 왕릉. 그것은 또 하나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 속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백 년의 세월을 이겨낸 조선 왕릉은 선대와 후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또 하나의 조선 왕조 실록이다.